첫 번째 발표자로 저희 김남현님 모셨고요. 혹시 다들 VCNC 아시죠? 네, VCNC에서 지금 지금 CTO 해주고 계신 이제 김남현님이 지금 코어를 잘 다루는 타다의 상태 관리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같이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선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하고 싶은 내용은 좀 타다 상태 관리 기술, 상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가능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오려고 노력은 했는데 중간중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세션 끝나고서라도 계속 와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세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상태 관리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 패턴에 대한 아주 가벼운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 케이스를 통해서 상태 관리가 왜 어려운지 문제점부터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 패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우선 립스라는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립스라는 아키텍처가 뭐냐면 우버에서 만든 그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 플랫폼 아키텍처라고 해서 저희는 안드로이드나 iOS나 모두 똑같은 아키텍처 패턴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립스라는 것은 사실 립이라고 해서 각각의 컴포넌트 이름을 그냥 약어로 딴 거일 뿐이에요. 이 컴포넌트 이름이라 함은 라우터, 인터랙터, 빌더 저렇게 세 가지로 모든 컴포넌트 구성을 딱 저 세 개의 요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아키텍처인 거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뷰라는 요소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레젠터 뷰 이렇게 총 5가지의 하나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그것을 노드로 스테이트들을 관리한다.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따라서 인터랙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현하는 비즈니스 로직들을 다 저 컴포넌트에 집어넣습니다. 뭐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 어디서 배치해 올 것인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인터랙터에 주로 넣고 이 비즈니스 로직들을 기반으로 그 라우터는 그 라우팅과 관련된 것들을 그냥 도와주는 클래스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A에서 B 화면으로 간다, 아니면 A에서 C 화면으로 간다, 이런 라우팅 관련된 로직들을 좀 모아놓은 컴포넌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더는 정말 이 아래 요소들 있잖아요. 라우터, 인터랙터, 프레젠터, 뷰, 이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기능, 정말 립이라는 유닛을 만들어주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앱은 이 립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필수적으로 갖고 있고요. 거기서 상태에 따라서 정말 UI를 표현해주는 뷰, 이건 너무 당연하죠. 화면이 보여야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레이아웃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담당하는 뷰가 있고, 그다음 도메인 모델을 좀 더 이제 UI에서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이 트랜슬레이션 로직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프레젠터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뭔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립스는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들로 한 노드를 구성하고 그 노드들을 가지고 스테이트 트리를 만든다. 딱 이 개념만 일단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라우터, 인터랙터, 빌더, 프레젠터, 뷰가 어떤 하나의 앱을 만들어 가는데 기본 어토믹한 기본 구성 요소이고, 이 구성 요소들을 조합하면서 앱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 라이더 앱을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립틀이에요. 지금 제가 저희 노드 하나하나 만든 것들이 다 하나의 립이에요. 그래서 루트라고 하면 루트 라우터, 루트 인터랙터, 루트 빌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루트 인터랙터에서는 예를 들어 토큰 같은 게 있냐 없냐, 딱 이 비즈니스 로직은 토큰이 있으면 메인을 붙인다, 액세스 토큰이 없으면 록드아웃을 붙인다, 이런 로직들을 각 트리의 노드마다 분리해서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저희는 타다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다 보니까 실제 고객이 탑승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탑승한다는 얘기는
로그인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루트 노드에서 메인 저 트리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탑승을 한다는 얘기는 라이드라는 어떤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라이드라는 트리를 붙이고 그 라이드 트리 안에서는 지금 라이드가 뭐 탑승 대기 중인지 아니면 탑승 완료한 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치들을 붙인다든지 펜딩을 붙인다든지 드랍드 오프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자기의 노드에서 자기만 고민하는 그 비즈니스 로직들을 구현해 놓고서 스테이트 트리를 만들어가는 아키텍처 패턴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이 스테이트 트리만 기억을 해주시고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립이 아니기 때문에 립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뭐 립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어요. 뭐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것도 있고 뭐 그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번 보고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저희 사례를 들어서 상태 관리라는 게 왜 어려운가, 이게 왜 문제인가 라는 것부터 좀 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상태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 앱의 구성을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좀 같이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사용하는 서비스는 일단 저희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희가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라서 유저가 드라이버에게 이동할 때 요청을 하면 이 드라이버가 해당 라이드를 잡고 이동까지 완료시키는 뭐 이런 플로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스테이트를 바꾸는 주체는 드라이버세요. 유저가 내가 탑승했다, 나 내렸다 이렇게 어디가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드라이버님이 유저를 만나 콜을 받고 유저가 탑승했다고 알리고 유저가 내려줬다고 알리고 결제해주세요 알리고, 결국은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바꾸는 주체는 다 드라이버 앱이거든요. 따라서 상태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 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다 우버, 리프트, 카카오팁 뭘 쓰든 다 라이더 앱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드라이버 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골든 패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드라이버 앱은 기본적으로 콜을 휴식하고 있는 기능과 수신하고 있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휴식하고 있을 땐 당연히 아무 콜도 안 올 테니까 저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콜 수신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 일정 시간 뭐 어떤 사유가 되겠죠. 뭐 유저가 콜을 요청하고 근처에 내가 수신하고 있는데 근처에 콜이 나오고 이러면 갑자기 이 드라이버 앱에 다음과 같이 콜이 왔다는 알람이 뜹니다. 그러면 드라이버님은 뭐 여기서 거절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락을 누르시겠죠. 수락을 누르면 이 유저를 데리러 가야 되니까 고객 위치한테 출발하는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의 화면이 나오고, 뭐 그 과정에서 뭐 고객님이 어떤 요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줘요. 그러면 저기서 고객 위치로 출발하기 버튼을 누르면 앱이 안내가 돼서 고객이 계신 위치까지 도착하게 되면 버튼이 아래와 같이 도착 알리기로 바뀌고, 도착 알리기를 전달하면은 고객님께 이제 도착했다라는 알림이 와서 고객 탑승을 하시겠죠. 그러면 운행 시작을 하고, 운행 시작하면 뭐 경유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에 따라서 내비게이션 안내가 끝난 다음에 실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 요금 결제하기라는 화면이 떠서 여기서 요금을 결제하면 저희는 라이드라고 부르는데 한 라이드의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라이드의 여정이 여기서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라이드가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를 또 받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탑승이 끝났을 때 뭐 지금 유저가 어땠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바로 콜 수신을 할 거냐 아니면 콜 휴식을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한 여정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들, 상태 관리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 좀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이제 복잡한 상태에 얽힌 도메인 로직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골든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겠죠. 이런 니즈가 생겨요. 저희가 더 효율화를 할수록 더 큰 매출이 일어나고, 사실 드라이버 유저 입장에서 계속 쉬지 않고 콜들을 수행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미리 배차라는 기능을 넣기 시작했어요. 미리 배차라는 기능은 뭐냐? 내가 탑승을 아직 완료하지 않았어요. 즉 고객의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목적지 근처에서 생긴 다른 콜이 있으면 제가 바로 받으면은 그냥 내려주고 바로 이어서 다음 콜을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탑승을 완료시킨 다음에 배차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배차를 해준다 그래서 미리 배차라는 기능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미리 배차라는 기능은 어떻게 수행이 되냐면 현재 주행 중인 상태겠죠. 현재 고객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오버레이 윈도우로 이제 그 새로운 배차가 왔다라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수락을 하게 된다면 사실 저 새로운 배차로 바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고객님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화면에서는 사실 달라지는 점이 없고 그냥 수락한 이후에 원래 하시던 행동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 고객님의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도착 완료 요금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기존 라이드를 끝내게 되는 거고요. 이전 플로우에서는 여기서 이제 유저를 평가하고 다시 콜 수신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였는데 지금은 다음에 연달아서 해야 되는 배차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평가를 받지 않고 잠시 후 미리 배차 콜을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플로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운행을 완료했을 때 뭐 평가하고 콜 수신할까요라는 플로우가 아닌 다시 운행의 시작 플로우를 바로 넘어가는 그 트랜지션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할게요. 이번에는 주변 콜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주변 콜은 뭐냐면 저희가 호출 예약 같은 서비스가 있어요. 호출 예약은 지금이 7시 정도죠. 뭐 난 9시에 여기서 택시를 탈 거야. 그러면 9시에 불러줘라고 하면 기사님이 그 호출 예약을 잡으면 9시에 여기 오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 2시간이나 남은 시간이잖아요. 이 2시간 동안 놀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호출 예약에 도움이 되는 콜들은 실시간 콜들은 계속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저희는 주변 콜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호출 예약의 주변으로 가는 콜들은 미리 배차해 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앞에 플로우는 똑같아요. 그냥 수신 중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나는 이제 호출 예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변 콜이 왔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 주변 콜을 수락하게 되면 그 이외 플로우는 똑같겠죠. 고객을 모시러 가고 고객을 태워드리고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요금 결제하고 그러면 이때는 운행을 완료하고서 고객을 바로 평가하느냐?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9시까지 내가 호출 예약을 한 출발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탑승 완료를 하면 다음과 같은 UI가 나옵니다. 너 11시 20분까지 다음 호출 예약이 있고 20분밖에 안 남았어. 여기로 이동해야 돼. 5432일 지나면 바로 호출 예약 탑승지로 이동하는 플로우로 또 가게 돼요. 따라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탑승과 관련된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 하나의 플로우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분기가 추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수신할지 휴식할지 보는 거에서 바로 다음 운행을 시작하게 되는 UI가 나오거나 혹은 바로 호출 예약을 안내하는 UI가 나오거나 이렇게 상황들이 이제 상태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서비스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하느냐? 일단 다양한 도메인 맥락을 고려해야 돼요. 뭐 미리 배차라는 기능이 그냥 추가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미리 배차에 대한 기능은 그 앞에 이전에 만든 스테이트 머신에서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미리 배차를 보여줘라는 기능만 넣으면은 어디선가에 가는 상태에 대한 로직을 빼먹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즉 현재 요구 조건만 고려한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사이드 이펙트가 어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고려해서 상태 전이를 만들다 보면 상태 전이 시에 참고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차가 미리 배차를 갖고 있는지 봐야 되고 이게 주변 콜인지 봐야 되고 현재 라이드 상태가 뭐인지 봐야 되고 다음에 라이드가 올 것인지 봐야 되고 막 이렇게 봐야 될 요소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더군다나 만약 대전제를 건드리는 변경사항이 생기면 진짜 너무너무 많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저희로 따지면 드라이버 앱은 사실 드라이버님이 한 분이시니까 동시에 2개의 라이드는 수행할 수 없을 거잖아요. 차가 한 대니까. 그러면 저희 앱의 대전제는 동시에 존재하는 라이드는 하나다라는 대전제를 깔아놨다고 할게요. 근데 미리 배차도 사실은 나한테 배차된 라이드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동시에 우리 앱에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라이드는 하나다라는 전제 조건을 바꿔버리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리 배차로 생긴 라이드는 어디에 저장해야 되지? 그러면 이 라이드 기반으로 아까 그 스테이트 트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라이드 기반으로 바라보던 것들을 다른 라이드는 어떻게 고려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변경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건 상태 추가의 문제만은 아닌데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태, 즉 서버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서버의 상태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싱크를 어떻게 맞추는지 이 방식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생기면은 고려될 요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상태 추가에 따라서 도메인 맥락을 고려해야 되고 기존의 상태 싱크를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게 정말 대전제를 흔드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짜 아예 근간부터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저희의 정말 단순한 예제로 하면은 뭐 현재 라이드 안에 뭐 포워드 라이드가 오면은 뭐 저런 분기를 타고 다음에 내가 거절한 뭐 이미 호출 예약한 게 있으면 뭐 다음 분기를 타고 그게 다 없으면은 현재 라이드를 업데이트하고 그게 아니면 뭐 라이드를 클리어하고 정말 이건 예시 코드긴 하지만 고려해야 되는 되게 다양한 로직들이 어딘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저희는 립을 도입하게 되었어요. 립이란 얘기는 정말 그 라이드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정말 드랍오프, 그러니까 승객을 내려준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로직은 그냥 이 컴포넌트가 알아서 고민을 해라. 다른 데는 승객이 내리는 거에 대해서 난 고민 하나도 안 할게. 그 다음에 라이드가 뭐 펜딩이든 매치된 상태든 아니면 뭐 탑승 완료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아래 애들은 아무것도 고민 안 할 테니까 라이드가 고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저희가 이제 립을 도입하게 된 이유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상태를 반영하는 코드가 굉장히 분산되었어요. 라이드의 상태가 바뀌는 건데 어디서는 아까 립을 봤던 리프 노드에 있던 드랍도프 노드에서 이 로직들을 처리하게 되고 어디서는 그 위에 있는 라이드 노드에서 처리하게 되고 그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도메인 지식을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 라이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봐야 되는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 모든 트리를 따라가면서 이 코드들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메인 지식 파악이 어려워서 생기는 버그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상태 변경 이벤트가 리프 노드부터 그 위에 부모 노드로까지 계속 프로파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드랍도프 상태에서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이 바뀐 게 그 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러다 보면 되게 여러 개의 립들에서 수정이 필요해지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가 느꼈던 첫 번째 문제예요. 상태 변경 자체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설명을 드렸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립이라는 걸 도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지식 파악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직은 존재하더라. 근데 두 번째 문제도 있었습니다. 상태 변경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걸 좀 도식화해서 한번 그 상황들을 볼게요. 첫 번째는 정말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둘이 같은 상태를 보여줘야지 사실 서버에 있는 상태를 유저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저희는 통신을 HTTP와 RPC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A 상태로 바꿔달라고 리퀘스트를 올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겠죠. 너 A 됐어.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A 상태로 전환을 하고 그것에 대한 리스폰스가 메시지 전달 지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 상태로 갔는데 그 사이에 B라는 상태로 바뀌었고 서버에서는 푸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한테 B로 바꿔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서버에서는 최후 상태가 B가 되는 거고 저걸 그대로만 표현하자면 최후 상태가 클라이언트에서는 A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둘이 다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타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그 통신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러면 상태 업데이트에서 순서 보정을 하기 위한 코드들이 좀 필요해졌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객체의 버저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최신 정보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면 앞에 B가 오고 그 뒤에 A가 온 상황이라면 A의 버전이 B보다 낮을 테니까 이건 최신화된 정보가 아니네. 그러면서 그걸 그냥 버릴 수도 있겠죠. 혹은 상태 업데이트 중에 발생하는 변경 이벤트들을 막 무시해서 뒤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케이스라고 볼게요. 앞에 있는 케이스에서 A 상태를 전환 요청해서 A 상태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 로딩을 보여줘요. 근데 로딩을 보여주는데 중간에 B로 바뀌었다고 이거를 그냥 그 어딘가에서 막 바꿔버리면 로딩을 없앨 수 있는 창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리스폰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A의 응답이 올 때까지는 B가 주는 이벤트들을 바로 반영하지 않고 이 액션이 끝날 때 반영하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순서 보정 코드들을 막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성 문제도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 A에서 A2 프라임으로 바뀌고 B에서 B2 프라임으로 바뀌는 저것이 어토믹하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걸 리액티브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A에서 A2', B에서 B2'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버그가 순간적으로 B하고 A2'인 상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한 번에 어토믹하게 발생해야 되는 상태 업데이트가 이제 개별적으로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벤트 에밋이 정말 불필요하게 여러 번들 발생하면서 그 각각의 그 상태 업데이트 간섭으로 생기는 정말 미묘한 동시성 문제들이 존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찰나의 순간에 이상한 화면이 보인다든지 등등등.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의도적인 필터 로직들을 넣음으로써 좀 이런 상태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필터 로직이 여기 왜 들어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상태 관리 자체는 정말 그 스테이트 머신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고, 그리고 그 스테이트를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도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드의 동시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통신의 순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되게 고려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하고 있는 행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저희는 되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해결하고 싶었고, 이것 때문에 점점 코드의 복잡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정말 가설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첫 번째는 상태 변화들만, 딱 상태 변화만 놓고 보는 거예요. 스테이트 머신만 놓고 보는 거예요. 상태 변화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하여 그 변경에 대한 안정성을 만들어 놓으면 뭐 복잡한 상태로 계속 바꾸더라도, 어떤 상태가 추가되더라도 이 상태 변화들의 테스트 코드만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뭐 버그는 줄어들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테스트 코드, 기존의 테스트 코드가 잘 작성되어 있으면 새로운 상태가 바뀌는 것도 기존의 상태 변경에 대해서는 영향 안 미친다. 그리고 상태 관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추출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중복 코드, 중복 버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반복되는 코드 패턴들을 봐서 하나의 모듈로 빼면 뭐 중복 코드, 중복 버그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쉽게 하면 디버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사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게 잘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일일이 디버깅을 하지 않고. 요 세 개에 대한 가설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스텝은 상태 관리만 하는 녀석을 독립된 모듈로 분리시켜 보자가 첫 번째 액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저희의 구조, 아까 그 트리를 제가 옆으로 뉘어 놓은 거예요. 그 기존에 있던 립으로 해결했던 방식은 이제 뭐냐면, 스테이트 업데이트하는 거를 각 립에, 각 인터랙터의 비즈니스 로직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랙터 A에서는 A와 관련된 업데이트들만 일어나고, 인터랙터 B에서는 B와 관련된 업데이트만 일어나고, C에서는 뭐 C에 대한 업데이트만 일어나고, 이거를 종합해서 퍼시스턴트 스토어에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방식인데, 네.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좋았던 점은 정말 그냥 뭐 되게 여러 개를 한 번에 봐야 되는 문제들도 해결했고, 그다음에 뭐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도 사실 뭐 별로 생성되지 않았었어요. 막 똑같은 코드를 여기저기 넣을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기능 개발을 위해서 되게 아까 스코프를 쪼개서 정말 딱 심플하게 이 문제들만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능 개발을 위해서 정말 빠른 생산성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태까지 계속 말했던 것처럼 관리 측면에서 너무 어려워요. 이 도메인 로직들을 정말 이해하는데 여러 개 인터랙트를 봤어야 되고, 그걸 정말 하나에 합쳐넣어서 하나로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다음에 그 에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관점 지향 컴포넌트를 추가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도 사실 이제 상태 관리가 곳곳에 섞여 있다 보니까 정말 딱 이 인터랙터에서 있는 이 로직에 대한 테스트가 아닌, 우리가 근본적으로 A에서 B'으로 가기 위한 테스트를 만들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태 관리, 정말 상태만 관리하는 책임을 독립된 모듈로 분리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고, 상태 변화와 관련된 코드를 진짜 한 곳에 응집시켜 놓자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아까 각 인터랙터에 분산되어 있던 상태 변화 코드를 하나로 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메서드를 갖는 되게 거대한 모듈이 탄생해 버릴 수 있어요. 뭐 오케이, 그래도 거기에 모아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거대한 모듈을 책임 분리나 확장형 용이한 모듈로 바꾸면은 앞에서 문제들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생각을 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모듈로 다 빼놓은 거 이후에 하는 액션은 이거를 이제 안정적이고 확장에 유리한 모듈로 좀 개선을 해보면 앞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다른 생태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나 한번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한 게 바로 리덕스예요. 리덕스는 일단 단방향 데이터 흐름으로 상태를 이제 변경하고 그 상태를 구독해서 이 구독한 걸 화면에 나타내고 이런 유니디렉셔널 플로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좋았던 거는 어떤 액션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미들웨어들을 넣음으로써 그 상태를 실제 건드리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약간 부연 설명하자면 미들웨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로그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액션이 바뀔 때마다 로그를 찍는다라는 게 있으면 그 액션을 바뀔 때마다 로그를 아무 데나 넣을 수 없잖아요. 사실 이 미들웨어를 하나 설치하면 스테이트가 바뀔 때마다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로깅을 계속 남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AOP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좀 모바일에 있는 아키텍처와 얘기를 하자면 MVI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 리덕스 스타일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그러니까 좀 그 미들웨어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태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다 앱에 리덕스 스타일을 끼얹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미 그 타다라는 서비스는 스테이트 뮤테이션과 서브스크립션 등의 리덕스의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이미 차용해 놓고 있는 서비스예요. 아까 그 각 컴포넌트를 립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럼 립 안에서는 유니디렉셔널 데이터 흐름을 계속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개념을 가져오는 거는 이미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 액션과 스테이트에 대한 미들웨어의 도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로그 같은 거죠. AOP 개발 가능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중앙에 있는 어떤 집중화된 상태 관련 스테이트 머신을 하나 빼놓게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커다란 스테이트 트리를 가지고 그 트리 노드에서 가까이 계산하던 거를 어떤 한 곳에 있는 스테이트 머신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저희 앱에 구현을 해보려고 시작을 했고요.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을 갖는,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갖는 그 녀석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일단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그 저희가 트리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이 상태 관리를 담당하는 하나의 프로토콜을 구현했고, 여긴 당연히 지금 무슨 스테이트인지 표현을 하고 그것을 업데이트하는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이 스테이트를 어떻게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냐를 담당하는 리듀서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이 리듀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전 스테이트에 액션이 들어와서 다음 스테이트는 뭐야? 라는 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미들웨어, 그러니까 중간에 이 액션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동안 그 변화를 내가 인터셉트해서 여기서의 변화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할 거야. 예를 들면 뭐 로깅을 할 거야. 이런 세 가지 컴포넌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미니멀한 스테이트 머신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러면 스테이트를 표현해야 되니까 뭐 안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스트림 어떤 그 스테이트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스테이트라는 녀석이 하나 있을 거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리듀서들을 모아놓고 미들웨어들을 모아놓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액션이 디스패치가 됐을 때 현재 스테이트 기존의 스테이트를 꺼내와서 미들웨어들을 다 돌려요. 다 돌리는데 미들웨어는 맨 마지막에 돌리는 거고, 그 중간에 그 리듀서라는 항목이 이전 스테이트와 액션을 갖고 다음 액션이 뭐냐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 스테이트하고 액션 갖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만들어내고 그 넥스트 스테이트를 가지고 미들웨어가 어떤 액션을 수행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예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데서는 스테이트 머신에서 저런 이벤트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스테이트 머신에 나 지금 라이드 받았어. 스테이트 머신에 나 지금 픽업했어. 도착했어. 그 다음 라이드 모두 지워줘. 이런 계속 스테이트 머신을 업데이트하는 어딘가에 코드가 있는 거고, 이것에 따라서 그 UI 반영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저 스테이트를 그냥 옵저브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모습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이게 실제 어떻게 동작하냐를 좀 말로 설명해 보자면 스테이트 머신은 정말 그냥 스테이트에 대한 뮤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액션을 받아서 실제 뮤테이션을 하는 거고 이 뮤테이션을 발생시키는 그 과정에서 미들웨어들이 현재 스테이트는 바꾸지 않아요. 스테이트는 바꾸지 않고 미들웨어라는 중간자가 필요한 액션들을 좀 수행을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스테이트를 정말 바꾸는 녀석은 리듀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스테이트를 바꾸는 거는 리듀서라고 했는데 리듀서는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이드 리듀서를 되게 여러 개를 쪼개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라이드 리듀서는 뭐냐면 현재 내 상태를 보고서 여기서 라이드가 왔어 라는 걸 보면 다른 스테이트들은 뭐 이 리듀서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아요. 그냥 라이드가 왔어. 그럼 라이드 왔을 때는 퍼스턴 스토어에 업데이트를 해.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라이드를 번호를 이렇게 매겨 이런 식으로 필요한 어떤 저장해야 되는 로직들을 여기서 구현을 하고 다음 스테이트로 바꾸는 거예요. 리시브 라이드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스테이트로 가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듀서들을 책임에 따라서 점점 쪼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라이드 리듀서라고 했지만 저거에 이어서 드랍오프 리듀서 같은 것도 만들고 또 클리어 리듀서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체이닝해서 컴바인해서 엮으면은 그 리듀서의 순서대로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계속 액션들을 스테이트를 바꾸는 걸 계속 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머신을 저희 앱에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입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역시 그림으로 보는 게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아까 스테이트 업데이트하는 로직이 결국 인터랙트 A, 인터랙트 B, 인터랙트 C 저렇게 다 나뉘어 있던 거를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하나의 모듈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그 스테이트 머신 안에 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업데이트하는 저 로직들을 한 곳에 모으게 됐는데 그 한 곳에 모으게 된 것을 진짜 업데이트하는 로직은 실제 저 업데이트하는 구현들은 리듀서가 담당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얻게 된 효과 첫 번째는 상태 관리 책임이 진짜 한 곳으로 집중이 됐어요. 집중이 됐고, 그럼 이거는 이제 도메인 지식을 파악하는데 정말 용이해졌죠. 적어도 라이드 안에서는 이 상태 관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그 스테이트 머신 화면 하나에서 보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에 중복된 코드, 아까 인터랙터 A하고 인터랙터 G하고 비슷한 코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저 하나의 스테이트 머신 코드로 옮길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놓치는 로직들도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즉 전반적인 좀 버그 감소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효과로는 미들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걸 이제 AOP라고 부르는데 비즈니스 로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작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건데 예시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로거 미들웨어예요. 로거 미들웨어 중간의 상태를 보면 그냥 스테이트에 대한 액션 아무것도 하지 않고 DD로그 디버그에서 현재 액션이 뭔지, DD로그 디버그에서 현재 스테이트가 뭔지 이런 걸 그냥 출력만 하고 스테이트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중간에 설치하면은 내가 스테이트가 바뀌면서 항상 저 로깅이 남겠죠. 지금 스테이트는 이거였고 다음 스테이트는 이거야 라는 로깅이 남게 되겠죠. 이걸 조금 더 비즈니스 로직에 있는 미들웨어를 가져오자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HTTP 콜을 하는 중에 다른 액션들을 다 블로킹하는 미들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is fetching request라는 안에 불리한 변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리퀘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면, 그러니까 is fetching started면 밑에 부분이죠. is fetching started면 그 next 액션을 죄송해요. 지금 액션을 보고서 액션이 fetching finished면 그냥 다음 액션을 수행하고요. 그게 아니면 그 fetching request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prev state를 그냥 출력해 버려요. 혹시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패칭이 그리고 스타트가 됐으면, 그러니까 지금 패칭을 스타트하면서 어떤 스테이트가 바뀌는 상황인 거잖아요. 안에 있는 is fetching request라는 불리한 값을 true로 바꿔놓고 액션을 바꿔요. 즉 스타트가 돼서 finish가 되는 저 사이 동안에는 그 뒤에 액션이 들어오는 건 다 prev state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오는 액션들은 다 무시하는 거고, 물론 실제로는 저걸 다 딜레이 시켜서 뒤에서 수행하게끔 밀어버리는 코드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정말 락 같은 기능을 구현해놨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그러면 이런 미들웨어를 설치함으로써 패치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 들어오는 액션들은 다 블로킹되는 미들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구현하면서 무슨 효과가 생겼냐면, 스테이트 머신에 대한 유닛 테스트가 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테이트에 따른 테스트를 계속 만들어서 유지 보수하는 게 아니고 이미 테스트 코드가 없는데 스테이트 머신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이 유닛 테스트가 어떻게 가능해졌다는 뜻이냐면 스테이트 트래커 미들웨어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저거를 이제 어딘가에 찍게. 그러면 저희는 그냥 앱을 막 수행하면은 저 스테이트 트래커 미들웨어가 계속 어딘가 로깅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 로깅된 스트링 파일을 꺼내와서 이걸 파싱을 해서 다음과 같은 테스트 코드를 만든 거죠. 이 테스트 코드는 뭐냐면 저희가 저거 로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테스트 레코드 실시간 콜 수락 후 운행 완료. 이거를 어딘가 적어놓은 이 스트링 파일을 꺼내서 파스한 다음에 저 파스하면 스테이트가 from to가 계속 적혀 있는 파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from to가 실제로 스테이트 머신에 계속 액션들을 넣으면서 우리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낸 로깅대로 실제 값이 바뀌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희가 실제 이 앱을 건드린 것 같고 테스트 코드, 이 모든 스테이트가 잘 바뀌고 있나의 테스트 코드를 이 몇 줄만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나중에 추가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꼭 자랑하고 싶었던 건데 아까 저희가 가설 중에 하나가 모니터링이 쉬우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플리퍼라는 미들웨어를 만들었어요. 이건 애초에 저희가 풀고 싶었던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근데 플리퍼라는 게 뭐냐면 좀 원활한 디버깅을 위해서 좀 시각화 툴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 시각화 툴이라고 한다면 스테이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rom이 뭐였고 to가 뭐였는지 사실 너무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스테이트를 바꾸기 위한 액션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 그리고 임의로 액션을,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바꾸는 게 아니고 밖에서 액션을 넣으면 그럼 화면도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고요. 예시를 한번 보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플레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저희 화면에 따라서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왼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액션들이 수행이 됐어. 그리고 그 액션에는 다음과 같은 값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어. 이거를 저희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디버깅을 그냥 시각화한 걸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희는 립트리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립트리가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립트리가 어떤 트리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계속 시각화해 줄 수도 있고, 그 액션은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도 시각화해 줄 수도 있고, 이거 덕분에 디버깅의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그 상태 관리라는 거는 사실 앱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는 그 안정성, 그러니까 올바른 상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도메인 지식을 하나라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상태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생산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근간을 흔드는 변화가 생길 때 다시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유연한 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상태 관리만을 담당하는 모듈을 좀 분리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 분리하는 과정에서 좀 안정적인 확장이 되게 유리하고 유연한 그런 개발을 하고 싶어서 리덕 스타일을 좀 적용해 보았습니다.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저의 발표는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아키텍처는 립이에요. 근데 립 안에서 스테이트 머신을 관리하는 모듈을 분리하고 싶었다라는 얘기였고, 그 분리한 모듈을 리덕 스타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상 저희 타다에서 하는 고민에 대한 공유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따로 여기서 받나요, 혹시?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음껏 물어봐 주세요. 너무 어려우셨나요? 그건 아니죠? 네, 마이크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재윤이라고 하고 애플 아카데미 현재 주니어 멘티로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럼 미들웨어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중 미들웨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넥스트로 넘겨서
그러면은 해당 컴포넌트가 아닌 다른 컴포넌트에서 액션을 디스패치 해주면은 그러면 그 공용되는 그 하나의 그 스토어에서 그럼 값이 변경되는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질문들이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아까 플리퍼 기준으로 물어보신 건가요? 네. 그거는 그 사실 이제 특정 스테이트 머신만 바라보고 있는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테이트 머신을 앱에 하나만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트리니까 그 스코프에 가든 스테이트 머신들을 좀 몇 개 두고 있고, 그 스테이트 머신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연 장면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 스테이트 머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만 출력을 한 거고, 스테이트 머신을 지정해서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역적인 앱의 스테이트 머신을 바라본 건 아니고 거기서 스코프를 나눠서 봤던 예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건 저희의 상태 관리에 대한 고민을 공유 드린 거고요. 뭐 사실 뭐 항상 아키텍처 관련된 얘기 혹은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정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갔냐에 대한 과정에 대한 공유였습니다. 네, 그럼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